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일 남은 대선 전국 상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PK 지역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은 본인이 하는 것을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면책을 위해서 모든 사고방식과 그 의회 권력을 이용하고 또 자기들 사법 카르텔을 이용하고 모든 이런 것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포퓰리즘이라든지 급진적인 정책이 우려되는 유권자라고 하신다면은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후보.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어제는 TK, 오늘은 PK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이 비슷한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같은 지역을 가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찍 선거운동 준비를 많이 해서 벌써 경청 투어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우리 자기들 진보 지지층들은 완전히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토끼는 잡아놨으니 산토끼가 있는 이제 영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TK 지역을 샅샅이 돌면서 이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또 오늘은 부울경 PK 지역으로 또 가서 가는 곳마다 이 TK 지역에서는 또 박정희 마케팅을 했다가 또 PK 지역에 가서는 김영삼 마케팅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집토끼는 잡았으니 산토끼를 잡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영남이 보수와 김문수 후보의 텃밭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70% 이상의 지지는 나와줘야 승산이 있는데, 그동안 정말 탄핵 국면 속에서 보수가 분열하고 또 경선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하고 아직 이 경선과 탄핵의 앙금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지 간에 보수 TK와 PK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해야,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중수층이라고 하는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영남 지역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는 안 되는 거죠. 또 그걸 알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묘하게 이제 틈새 표심을 파고들려고 같이 가다 보니까 세 후보 모두가 영남 지역에 몰리기는 몰리는데 서로 다른 속내와 계산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 경남 밀양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의 고장으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심, 뜨거운 희생정신, 헌신정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위대한 도시 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아기 엄마하고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기 데리고 이까지 올라오신 엄마들 또 집에 계시는 엄마들에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밀양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밀양 자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농업도 제대로 해가지고 농업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박상훈 국회의원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시장님 못 오시고 우리 박상훈 의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 농업도 발전하고 또 나노 융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나노 융합 국가 산단 50만 평 지정해가지고 지금 절반은 다 분양이 된 거 아시죠? 2단계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박상훈 의원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 기업들 밀양으로 오도록 해서 확실하게 밀양에 좋은 나노 산업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산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농산품, 뭐 깻잎부터 시작해서 좋은 농산품들 더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농업도 확실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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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한, 그 중에 특히 그린벨트, 또 농업진흥지역, 각종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지방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농림부, 국방부, 국토부 모든 것이 세종시에 가 있는데 이 권한을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밀양시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지방 이전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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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하려면은 타당성 조사다, 예비 타당성 조사다, 예산 지원이다. 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것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째로 가장 먼저 지방의 모든 인허가권 과감하게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도청으로, 시청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근데 김문수!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제주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2,000개 정도 이상을 다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경남도 같으면 약 한 8,000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법에 한 8,000가지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중에 경상남도는 제주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을 지방에 주고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도지사가 도장을 팡팡 찍어가지고 다 끝내주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그것을 인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받아야 농지 중에 좋은 농지는 지금 농지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또 전용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방은 지금 인구가 없어요.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 지금 도시로 몰려가 버리고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불필요한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서 행정이 빨리 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늦어요.
행정이 빨리 되려 그러면 저 서울까지 또는 세종시까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원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도청이나 아니면 우리 밀양시청에서 도장 땅땅 찍으면 끝내야지. 시청에 찍고 도청에 가서 또 찍고 서울에 가서 또 찍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1년, 2년 다 지나가 버려요. 길게 가는 거는 이거는 뭐 5년, 10년 걸려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산업단지 이런 것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오게 되면 세금을 상속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을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세금을 확 깎아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그래서 김문수. 제가 이거요, 오늘 밀양 와가지고 저 사람이 괜히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 있죠?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 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장가 간다 하면은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 가서도 자기가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 보고도 나 총각이요. 또 나는 검사요. 이렇게 자기가 뭐 곤란한 일 있으면 내가 검사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여기 붙어 있는 사진에 있는 이 사람도 경기도지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4년인데 저는 8년을 했어요. 경기도지사를. 이 사람이 성남시장 할 때 저는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저는 이 대장동 들어봤습니까? 잘 아시네요. 밀양까지 대장동이 유명하네. 저는 수원에 가면 광교신도시라고 있어요. 광교신도시도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더 큰데요. 그 제가 다 개발해가 거기서 첨단과학단지,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부터 다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나노연구소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판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 우리나라 모든 벤처기업 중에 좋은 IT 기업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철수 우리 국회의원 하시는 안랩 이런 것도 다 판교에 와 있습니다. SK부터 판교에 많이 있고 세계적인 연구소, 파스테르 연구소, 또 미국의 GE, 에디슨이 만들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어요. 이 GE 연구소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유치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 대장동 4배 넘는 이것도 제가 전부 다 평택 삼성전자 외국에 나가려는 그걸 제가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치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유치했느냐. 땅값을 저는 땅이 그게 전부 다 농지인데 농지를 평당 46만 원 하는데 내가 공무원들 보고 1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마라. 우리는 땅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기업이 외국 나가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땅이 100만 평, 200만 평에 1달러, 한 1,500원밖에 안 해요. 땅 100만 평, 200만 평.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같은 시간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여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3 세 후보가 모두 지금 영남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사실 영남 지역이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내가 이곳이 험지라서 온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어요. 어떤 뜻이죠? 네, 우선 그 전에 한참 화면을 보셨으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보면서 점잖지 못하시다, 어른답지 못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거티브를 은근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자랑을 하는데
본인 자랑 또한 저희들 다 행정을 해봐서 알지만 저분이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경기도에 있는 땅, 그것을 마치 자기 실적인 것 마냥 자기 실적은 부풀리고 상대방은 내려까고 하는데 불리한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겁니다. 지난번 3년 전 선거는 사실 양쪽 다 네거티브였죠. 둘 다 승부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쪽은 네거티브 안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으로 누구에 대한 비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네거티브 하는 모습 별로 어른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TK, PK를 방문하는 것은 험지를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거공학적이지 않습니까? 험지든 험지가 아니든 표를 주든 표를 주지 않든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토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가리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더 통합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험지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3년 전 대선 당시에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민주당계 후보 가운데에서 TK 지역에서 20%대 후반을 받은 적도 없었죠.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없었죠.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뭐 최대치가 한 23% 정도 얻은 것이 최대치였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 후보 가운데에서 TK 출신 후보가 없었습니다. PK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수 중에 보수다라고 하는 안동, 그 안에서 또 보수다라고 하시는 안동의 유림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아이가 이런 생각 속에서 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간적이고 원정적인 차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벌써 2차례나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TK 출신 대통령, TK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TK 출신 대통령이 비록 우리가 그동안 표를 주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로 나왔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힘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조짐들이 이제 꿈틀꿈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는 30% 가까운, 네. 아니면 30%는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20% 후반의 득표율을 이번에 달성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 정치개혁의 과정 아니겠는가 싶고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TK 지역,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30%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TK, PK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우선 TK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20% 이상씩 얻습니다. 뭐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대체로 21% 이렇게. 그러니까 TK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 그 정도는 가고. 근데 저는 바람은 뭐 민주당도 TK에서 한 30% 가지고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한 30%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역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2자릿수를 못 얻어요. 전부 한 자릿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이 영남의 TK의 유권자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민주당에 열어주는데 왜 호남은 우리 국민의힘 보수에 열지 못할까?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호남에서 30% 40% 얻고 또 민주당 후보도 영남 TK에서 30% 40% 없는 그런 정치 시대가 가야 지역도 발전하고 국민 통합도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30%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목표를 하는데 그건 저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학위에 따라서 달렸고 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TK 국민들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데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재명 1인 지배체가 지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도록 이번에 만드느냐. 예. 그리고 우리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얼만큼 보수를 결집해서 안 빼앗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난번보다 더 많이 얻을지 또 지난번이나 또 그 밑으로 얻을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양당이 유세 현장을 벌이고 있는 PK, TK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세 도중에 과거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쉐쉐 발언을 스스로 소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왜 중국을 직접 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미중이 최근에 와서 제2의 냉전이라 할 정도로 미중 패권의 각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본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컨대 당연히 한미 동맹이 근본축이다. 중국에 대해서 쎄쎄 못할 게 뭐 있나. 쎄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천박한 언어 생활 알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국내 정치에서야 좀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은 해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은 그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관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당시에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쉐쉐 발언을 굳이 스스로 소환한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가운데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는 굴종하고 그 나머지에는 저희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예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는 힘도 없는 나라가 미국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네?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러시아에는 우리 현대자동차 큰 공장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국의 경제 교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균형과 실용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고 양안 문제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쩌하면 우리가 대만 편 들어서 개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내놓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중국과 대만과 만약에 싸운다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크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곡물 가격 올라가고 전 세계 자재값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적 파급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경제적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대만과 중국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고 어느 편을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다. 둘 다 쎄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친중하고 반미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한쪽 뇌가 없는 사람들의 대꾸라고 생각해요. 친중하자라는 게 어떻게 반미하자예요? 그러면 친미하자 그러면 반중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균형 실리 외교,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미냐 친미냐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안보를 강화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것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이 좀 생각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쉐쉐 발언을 소환한 건 실용 외교의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외교관이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희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뭐 한동훈, 이준석 정확하게 짚었어요. 사실은 저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잘못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바닥까지 갔던 한미동맹을 복원시켰다는 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미국에는 땡큐, 그리고 일본에는 아리가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실용 외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우리하고 관계에서 이익의 크기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쪽에 편을 들 때도 있고 어떤 쪽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실용이라는 걸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면 되지 우리가 왜 개입하냐. 근데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중국하고 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하고 대만의 문제이고 자유진영하고 대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서거나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드 때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나 사드 철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CCTV라는 중국 관영 매체에 했어요.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이 난리 났습니다. 중국 네티즌도 박수치고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란 게 그냥 똑같은 크기가 아닌 거죠. 실용이란 것은 더 큰 이익이 있을 곳에서는 그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조금 심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게 정면 승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다가 일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감사하문이다 일본에. 아니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문이다고 얘기하면 일본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우리하고도 친하게 하는 실용 얘기나 하겠습니까? 완전 일본을 조롱하는 거라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실용 외교라는 게 정말 뭔지 외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도 했다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외교에서는 말 조심해라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참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거는 새겨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기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실용 외교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면 짧게만 듣겠습니다. 외교의 첫 번째 기분은 우호예요, 우호. 그 우호의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외교의 원칙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또 일본과 우리 역사 전쟁과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실용 외교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이 본격화되면 꼭 터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화인데요. 3당 모두 설화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네, 먼저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입니다.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차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러자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냐, 여성 차별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란 말을 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벤지너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약속 좀 해주시죠. 네, 최연소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정치의 원숙기에서 하락기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화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이 같아서 현수막까지 내려야 했던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 네, 이 출산 가산점제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선거운동 바로 직전에 김문수 본인을 홍보하는 프랭카드를 이제 다 떼면서 뭐 유명세를 탔었는데 이름이 같은 이유로 오늘도 또 이제 똑같은 김문수 두 분이 한쪽은 민주당 김문수, 한 분은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그 무게의 차이는 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여성분들이 왜 여성 정책이 도드라지게 없느냐라는 이제 그 불만 어린 목소리들을 전달을 해 왔었고 그 가운데서 일부 분들이 군 호봉제를 공식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군 호봉제는 이미 거의가 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말씀하시니까 그 문자로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출산 가산점이나 이런 거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개인 차원에서 그 상대방과의 어떤 그래도 답을 드려야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드린 건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선대위 직책까지도 좀 내려놓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 젠더 갈등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또다시 젠더 갈등화 시키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명쾌한 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초선 의원 김문수의 실수와 대통령 후보 김문수의 실수는 그 비중이 많이 차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이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 사과하셨어요. 그건 사과했고 잘했다고 봐요. 그 미스 코리아가 옛날에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건 성을 상품화한다.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저걸 이제 가락시장에 가서 우리 전통시장 어려우니까 배현진 의원 같이 유명한 분들 홍보대사로 삼았으면 좀 도움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다 이게 아재 개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김문수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은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인지 우리 후보 김문수인지 몰라요. 제가 저분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야 출산 가산점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실수해서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분이 내가 저 현수막 뗄 때도 알아봤어요. 이거 본인이 마케팅한 거거든요.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자기 개인의 정치인들이 현수막 다 떼게 돼 있어요. 안 떼면 구청에서 다 떼요. 근데 본인이 자기 현수막을 후보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기 현수막을 떼고 이걸 자기 페북에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탄 거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노이즈 했다. 마케팅인데 저분이 또 김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실수를 하니까 저 의도적으로 계속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런 실수들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경쟁적으로 지금 뭔가 한 건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앉아가지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손내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요. 네, 짧게 변호해드리면 그 초선 의원 김문수 의원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맞아, 나도 알아. 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 물어오는 그 유권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제 뭐 선대위직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사퇴까지 했어요. 하더라고요. 사퇴까지 했어요.
정치인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때. 조심해야 돼 예. 서로. 설화는 네, 양쪽 다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할 거란 자진 탈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내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뭐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조만간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 측근들이 밝힌 내용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4월 4일 날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본인께서는 억울하시더라도 파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재판과 수사를 대응하시기도 벅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뭐 복장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저렇게 나오고 메시지를 나가는 걸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거를 윤석열 때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저는 스스로 탈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김문수 후보께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속마음 속에서는 좀 탈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나 당 이거는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본인은 이제 정말 재판 대응하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국민들에게도 정말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이 헌재에서 불법 위헌적이라는 걸 결론을 받아서 파면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그 추운데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대통령 만드셨습니까? 근데 5년이란 임기 채우지 못하시고 3년 만에 물러나시고 조기 대선이 열려서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고생하고 국민들이 걱정합니까? 저는 그러면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적도 스스로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당했던 거죠. 탈당이 아니고. 이번에도 4월 4일 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예를 들어서 사퇴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시 그때가 오면 본인은 계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 해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일종의 정책을 내야듯이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으면 저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공당에서 몸담고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당에 몸담은 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 스스로가 그 당에서 조치를 안 했을 때 먼저 탈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이런 온정적인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까? 인정에 의해서
출당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똑같은 자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을 끊어야 그 보수 지지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보지 이거는 제가 않겠습니까? 해명을 해야 돼.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출당은 7개월 후에요. 대선 때 한 게 아니에요. 7개월 후에 한 거고. 그다음 권영세 의원은 4월 4일 날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승복한다고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판결이 나오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그리고 사과한 게 그 이후 국면을 완화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는데 이걸 마치 사과 안 한 걸로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정정합니다. 네, 짧게요. 그 제가 기억을 이렇게 못하는 것은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나오면 선거에는 도움이 돼요. 민주당에는. 그런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는 우리 민주주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동의해요.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조치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백브리핑에서 보면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내일 정식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당원 당규 개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강제로 출당 의결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 쪽에 어찌 보면 안테나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이 설득해서 그렇게 자진 탈당의 모양을 갖추는 게 저는 당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고 보고요. 당에서 탈당, 출당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정리되는 부분들은 저는 그 방법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면 이게 마찰로 가서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하고의 관계 문제는 이 선거의 중요한 문제를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촉구하는 조경태 의원이 부산 당원들의 거센 야유에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독재가 판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제정 왕조가 될 날이 왕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네, 분명 보수 텃밭이었는데 굉장히 선거운동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비판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면서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저 순환을 당하는 걸 보고 좀 직접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어렵다, 정치하기 참 어렵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 후보 교체를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여전히 책임지는 것 없이 원내대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부 지지자들이 화가 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로 하루 저녁 사이에 표변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사실 지지자들의 질책이 제일 아파요. 정치인들은. 저는 권성동 대표가 마치 이재명 욕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한 부분을 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본인의 잘못이 면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과 단일화 내홍을 겪다 보니까 선거운동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우리 보수가 안고 있는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후보 교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만이 아닙니다. 또 강성 우리 보수 지지층 속에서는 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 안 나가고 거리를 두고 대통령하고 거리를 뒀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도 있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바른 소리 해요. 그런데 늘 우리 당을 위해서는 내부 총질만 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속에서는 조금 밉다고 그래, 밉상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좀 헌신도 해주고 그러면서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맨날 자기는 그냥 이 쓴소리만 당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은 우리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은 그 소리가 옳든 그러든 듣기 싫죠. 근데 저는 저때 제가 저 서문시장에서 연설을 할 때는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욕한 건 아니에요. 일부 분들이 하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압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당 내에서는 그런 올로가 있는 겁니다. 조경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조경태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 딱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아무 소리 없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당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열상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한올에 이제는 수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무슨 사연일지 영상을 보고 오시죠.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미안합니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큰 짐을 들여 미안하다고 했네요. 아스팔트 보수의 대표주자였던 김문수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깜짝 놀랐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저항도 했고. 그런데 저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사과하시오라고 하는데 저분만 유일하게 정치적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그룹에서 입보하기 시작하고 후보까지 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인사를 시킨, 사과를 시킨 서영교 의원이 1등 공신 아니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지만 저 당선이 불가능하고 사고가 잘못된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큰 짐을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유머러스하게 거꾸로 표현을 좀 하고 이랬는데 아유 참 씁쓸합니다. 보면서도 씁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은 서영교 의원이 맞아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그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아니 국무위원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위원 전체를 대정부 질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불러내서 총리든 하는 거지. 국무위원 다 일어나세요. 김문수 의원은 거기에 온당치 않은 거에 고개를 딱딱 든 겁니다. 한 거지. 그게 무슨 계엄을 찬성했다는 걸로 몰고 가는 거는 그 얼토안토 닦는 얘기예요. 저분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고 한데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거기 갔다면 반대했을 거다.
아무리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어렵게 하더라도 인내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거지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 하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제가 김문수라도 저는 안 일었었어요. 예. 민감한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유쾌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 바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지난 11일 경청 투어를 위해 전남 강진 오감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건넨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책에 사인을 해주는데요. 다소 거칠고 직선적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덜어내려는 시도였을까요?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도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반려동물 병원에서 다리를 잃은 유기견 치토리를 조심스레 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꽃 문수라는 강인한 이미지의 김 후보 역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강아지만큼이나 유세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흥겨운 춤입니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허리를 현란하게 돌리는 댄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73세 고령의 김문수 후보는 로봇춤 스타일의 율동을 선보였는데요. 동작은 조금 뻣뻣했지만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세장에서는 때론 메시지보다 제스처가 인상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강아지를 아는 손, 열정적인 춤, 어떤 장면이 과연 표심을 얻게 될까요? 네, 유쾌한 화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전국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